비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트럼프 2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어느 곳보다 바로 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관세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변동성과 긴장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자,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 2기 집권 초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대응해야 할지 대응 전략도 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오늘 새벽녘입니다. 간밤 새벽녘 지난밤 이제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직접 간 거는 아니고 화상 연설로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자기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 연준한테 요구한다는 뜻이겠고요. 네네. 전 세계가 금리 인하에 동참해라. 사우디한테 러시아한테 말해가지고 유가를 깎겠다. 관세 이렇게 다 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이게 결국 뉴욕 시장은 살렸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살렸는데 발언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급들이 많았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들,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언급들이 다 경제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경제 포럼, 사실 다보스 포럼이잖아요. 다보스 포럼인데 이게 다보스 포럼인지 아니면 트럼프 포럼인지 많은 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전반적인 포럼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압도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그 경제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관심들이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할 테니까 너네들도 잘 판단해서 여기에 협조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할지를 미리 준비해라라는 그런 차원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살펴보면 일단 가장 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가장 낮은 세율이다. 가장 낮은 세율로 모든 것들 활동들을 지원해주겠다. 사실 지금 미국의 법인세율이 21%거든요. 근데 이것을 15%까지 떨어뜨려 주겠다. 15%면 법인세율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 생산 활동을 했을 때 이 15%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인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관세 정책과 법인세 정책을 합쳐보면 미국 안에서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가 이제 연준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겠다, 요구하겠다라고 하고 전 se계가 다 동참하자 박수 받고 이때부터 막 주식시장 올라갔거든요. 당장 다음 주가 1월 FOMC 회의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일단 1월 달은 그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은 동결될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준은 중앙 정부로부터
뭐 완전히 영향을 안 받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가 되는 곳이 미국 연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금리 약달러를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약달러와 낮은 금리, 저금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또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사실 당장 관세 정책만 해도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비재들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민 정책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조금 이렇게 상충이 그렇죠.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을 더 믿어야 될 것이냐?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관세 정책, 이민자 정책 이런 부분들은 즉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파급 효과를 더 네. 우선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금리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월은 파월의 길을, 연준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휴잖아요. 연휴 때 나오는 결과는 또 다음 주 금요일 저희 경제인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은 트럼프 2기의 자산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대응 전략 보고 있는데 환율부터 가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진짜 당선 전, 당선 초기에 또 여러 문제 겹치면서 1,500원 간다 그랬는데 네네. 이걸 웬걸 오늘은 장중에 1,420원까지 왔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환율 한번 흐름과 앞으로 전망해 보시죠. 예, 환율이 이제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화 단계. 네, 안정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요소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급발작했죠. 상승세로 네. 전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러면 환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환율 그러니까 약달러를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약달러가 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강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환율이 그래서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부터 네.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12월달까지 거의 피크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이 정보를 선반영하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선반영하는 시기가 작년 12월 달까지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들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대부분의 그러한 정보들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율 관세 정책을 조금 약하게 네. 추진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환율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환율이 안정화되는 지금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12월 달에 1,48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렇게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하단은 얼마를 보십니까?
일단은 1,400원 근처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밑으로는 안 갈까요? 1,400원이 무너지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1,370원에서 80원 정도까지 하단을 낮춰도 충분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맞습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달러 더 사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금을 사야 된다. 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금은 실은 또 약간 묘하게 그간 금 달러가 같이 갔었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드문데 네네. 올해 금, 트럼프 2기 시대의 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달러와 금은 이 서로 대체 관계에 그렇죠. 있다고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또 반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네. 당분간은 이 두 개가 별도로 디커플링 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 시장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만약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또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 상관없이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지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지금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금 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의 금 매입 확대 정책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금에 대한 수요는 이런 부분들, 특히 중앙은행들로부터 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미국이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불안들이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특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맞습니다.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미국 주식은 꺾이지 않는다. 오늘도 증명했잖아요. 간밤에도 완전히 꺾일 뻔하다가 금리 내려라, 유가 떨어뜨리겠다 발언에 살려놓고 게다가 지금 뭐 스타게이트 엄청난 투자한다고 하고요. 우주항공 있다고 하고 자율주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 과대평가된 것들, 고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거든요. 주식시장 좀 나눠보죠. 서학개미, 동학개미, 미국 시장 네,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부터는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 고평가 쪽이네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가 흐름만 살펴봐도 미국의 주가 흐름은 2023년 1월경부터 주가 흐름이 상승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 이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년간요. 2년간 주가 상승 흐름이 쉬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거의 100% 2배가 됐고요. 네. S&P 500 지수도 50%, 2년간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러한 상승 흐름을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아주 좋습니다. 네. 좋기는 한데 이 주가 상승분이 과연 그러면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충분히 서포트가 될 거냐. 사실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야 현재의 주가 수준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네. 그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평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이제 지속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이전 2년간에 비해서 이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2023년과 2024년에는 그냥 사놓으면 됐거든요. 네. 근데 2025년에는 그냥 사놓으면 되는 단계는 조금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네.
주목을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산업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목을 조금 적게 받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AI 인프라 투자 네. 이쪽 부분 굉장히 첨단 산업. 네, 네. 첨단 산업 굉장히 강조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 산업 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 분야 AI와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 분야, 그다음에 우주 개발 산업과 관련된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시잖아요. 친환경을 싫어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더 네. 선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도 줄이겠다, 끊겠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그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시장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그러면요, 것 위원님. 같습니다. 지금 2년간 쉬지 않고 미국 증시는 올랐고요. 우리는 2년간 정말 힘든 날을 보냈거든요. 우리 K 증시, 트럼프 2기의 K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K 증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지금 기업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0.85에서 0.9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1%대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주가 상태는 저평가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물론 이 저평가가 언제부터 해소될지는 뭐 여기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네.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긴 호흡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서서히 비중 확대를 조금 고민을 해봐도 괜찮은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쪽입니다. 진짜죠. 네네. 네. 자, 우리 황 의원께서는 2년간 우리 진짜 힘든 구간 보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평가, 오브 더 저평가 영역에 와 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아왔었고요. 네, 긴 기간. 예,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계속되는 소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그래요? 것들을 돌파할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기대감부터 올랐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정말 시세가 분출했고, 자, 이제 태스크포스 팀까지도 만든다고 그야말로 진심이더라고요. 취임사 때는 코인 빠졌다 그랬는데 뭐 바로 다음 날부터 쏟아내고 있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누구는 그러다고 이제라도 계좌를 터야 되느냐 이런 가상화폐를 해야 됩니까? 가상자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상자산은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과연 이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가상자산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셔도 위험성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상자산을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올라타지 못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자산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 시장,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여기로부터 형성되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게 잘 모르고 위험해 보이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선택지이겠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스터디를 해보고
기꺼이 여기에서 네.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암호화폐 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코인, 암호화폐 진심인 것만큼은 지금 속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일단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바로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회의, 우리 황 의원께서는 동결 쪽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실은 저도 이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음 주를 보고 할 것 같더라고요. 2월에 우리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없고요. FOMC 회의가.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어서 굉장히 큰 고려 요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지나치게 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는데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 경기 침체도 좋아요. 문제지만 네. 환율의 이런 불안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2월이나 우리는 높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지금 안정화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예. 인하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이 있습니다. 뉴스 속보 뉴스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죠. 일본 중앙은행, 전 세계가 지금 금리 내리네 하는데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뭐 그 배경 보고요.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오늘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기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일본 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다. 오랜 기간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였는데, 오늘 시장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위험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 향후의 흐름까지도 함께 체크하시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